안녕하세요. 저는 박점순이라고 합니다. 올해 65살이 되었어요. 세월이 참 빠르네요. 어제 같은데 벌써 이 나이가 되었습니다. 우리 집은 남편이 사업을 잘해서 꽤 넉넉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들 민호와 딸 수진, 이렇게 두 자녀를 뒀지요. 우리 부부가 젊었을 때는 참 고생도 많이 했어요. 남편이 작은 가게를 시작했을 때 저는 밤낮으로 일하며 남편을 도왔죠. 그때는 돈 한 푼이 아쉬워 끼니를 거르기도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힘든 시기를 이겨냈습니다. 그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뭉클해져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했던가요? 남편의 사업이 점점 번창하기 시작했어요. 작은 가게에서 시작해 지금은 중소기업 사장이 되었죠. 우리 부부의 땀과 노력으로 이뤄낸 결실이라 더욱 값졌습니다. 아이들도 잘 자랐어요. 큰 아들 민호는 의사가 되었고 작은 딸 수진이는 선생님이 되었죠. 두 아이 모두 바르게 자라 부모된 저희를 기쁘게 해줬어요. 특히 민호가 의사가 되었을 때는 얼마나 자랑스럽던지.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며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뿌듯해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호가 여자친구를 소개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민호가 지금의 며느리 영희를 데려왔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영희는 얼굴도 예쁘고 말씨도 고왔거든요. 간호사로 일하면서 민호를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첫 만남부터 영희의 단정한 모습과 공손한 태도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결혼식 날 영희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정말 아름다웠어요. 꽃 같은 며느리를 얻은 것 같아 행복했죠. 하객들도 모두 잘 어울리는 부부라고 칭찬했어요. 저는 그날 밤 하늘에 계신 부모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이런 행복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이에요. 시집온 첫 해에 영희는 정말 착한 며느리였습니다. 저를 친어머니처럼 따르고 집안일도 열심히 도와줬죠.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 청소부터 시작해 식사 준비까지 부지런한 영희 덕분에 집안이 더욱 밝아졌어요. 특히 명절 때는 영희의 솜씨가 빛을 발했죠. 처음으로 맞는 추석에 영희가 만든 송편은 정말 맛있었어요. 모양도 예쁘고 소도 적당해서 온 가족이 칭찬했죠. 저는 며느리에게 송편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준 것이 뿌듯했답니다. 영희는 항상 저를 걱정해 주었어요. 어머님, 허리 안 아프세요? 제가 주물러 드릴게요. 라며 다가와 주물러 주곤 했죠. 그 따뜻한 손길에 제 마음도 녹아내렸어요. 때로는 제가 좋아하는 간식을 사오기도 했고 갑자기 생각난 듯 안부 전화를 주기도 했죠. 남편도 영희를 무척 좋아했어요. 우리 아들이 복이 있어 이런 며느리를 만났다. 라며 늘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저 역시 영희를 친딸처럼 아끼고 사랑했어요. 우리 가족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도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게 항상 순탄할 수만은 없는 법이겠죠. 우리 가족에게도 시련의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영희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점점 더 심해지더라고요. 영희가 우리 집에 온 지 2년 정도 지났을 때부터였을까요? 처음에는 사소한 변화였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조금씩 늦어지더니 나중에는 아예 늦잠을 자기 시작했죠. 어머님, 제가 너무 피곤해서요.
죄송해요. 라고 말하긴 했지만 점점 그 말도 없어졌어요. 집안일도 예전만큼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설거지를 하다 말고 그냥 둔 채 나가기도 하고 빨래를 며칠씩 쌓아두기도 했죠. 처음에는 제가 조용히 뒷정리를 해주곤 했어요. 영희가 요즘 많이 바쁜가 보다 생각하며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영희에게 물었죠. 영희야, 요즘 많이 바쁘니? 힘든 일 있어? 그랬더니 영희가 대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님, 저도 이제 좀 쉬고 싶어요. 계속 집안일만 하려니 너무 지치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좀 상했어요. 우리 때는 시집 와서 집안일 하는 게 당연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영희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요즘 세상이 많이 변했지. 젊은 사람들의 생각도 다르겠지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죠. 그래서 제가 먼저 나서서 집안일을 더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특히 제 남편 앞에서는 애교를 떨며 온갖 것을 사달라고 조르는 거예요. 아버님, 이거 예쁘죠? 사주세요. 잘생긴 우리 아버님. 하면서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저 귀여운 며느리의 응석 정도로 여겼어요. 하지만 그런 일이 점점 잦아지더라고요. 한 번은 백화점에 가족끼리 쇼핑을 갔을 때였어요. 영희가 비싼 가방을 보더니 갑자기 남편에게 달려가 조르는 거예요. 아버님, 저 가방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랑 딱 어울리는데 우리 핸섬한 아버님이 사주시면 잘 메고 다닐 수 있는데. 하면서 남편의 팔에 매달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그러면 남편은 며느리가 귀엽다고 생각했는지 다 사주더라고요. 그래. 우리 며느리 예쁜 거 하나 사줘야지. 하면서 말이에요. 처음에는 저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남편이 며느리를 예뻐해 주는 게 나쁠 게 뭐 있나 싶었죠. 하지만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점점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어요. 영희는 자신이 원하는 물건이 있으면 언제나 남편에게 애교 섞인 목소리로 조르곤 했죠. 멋있는 아버님, 이거 사주세요. 잘생긴 아버님, 저 이거 갖고 싶어요. 감사해요, 아버님. 우리 아버님은 너무 스마트하셔. 하면서요. 남편은 그런 영희가 귀엽다고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조르는 건 거의 다 사주더라고요. 비싼 가방이며 옷이며 심지어는 외제차까지요. 한 번은 제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며느리한테 너무 다 사주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남편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에이, 뭐, 어때? 우리 며느리 예쁜 거 해주고 싶은데.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물론 며느리를 아끼는 마음은 좋지만 뭔가 균형이 맞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제가 무언가를 사고 싶어 할 때는 항상 꼭 필요해? 그걸 뭐하러 사? 라고 묻던 남편인데 말이에요. 더 큰 문제는 영희가 그렇게 비싼 물건들을 사고 나면 더욱 뻐기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는 거예요. 마치 자신이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듯이 으스대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죠. 가끔은 저를 무시하는 듯한 눈빛도 보냈어요. 한 번은 영희가 새로 산 명품 가방을 들고 나갈 때였어요. 영희야, 그 가방 참 예쁘구나. 라고 말했더니 영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어머님. 아버님이 사주셨어요. 어머님도 아버님한테 사달라고 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콕 찔렸어요. 마치 저를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더 불편한 마음이 커져갔어요. 영희의 행동이 단순히 며느리의 응석을 넘어서 뭔가 계산된 듯한 느낌이 들기 시작한 거죠. 특히 저에게는 점점 더 차가워지는 태도를 보이는 반면 남편에게는 더욱 애교 섞인 모습을 보이는 게 눈에 띄게 보였어요. 가끔은 제가 오해하는 건가 싶어 스스로를 다그치기도 했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가? 영희를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건 단순한 우려가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영희의 변화는 집안일에서도 두드러졌어요. 예전에는 부지런히 집안일을 도와주던 영희가 이제는 거의 손을 놓고 있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피곤해서요. 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죠. 그러면서도 쇼핑이나 친구 만나는 일에는 열심이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더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의 날들이 이어졌죠. 남편에게 말을 해볼까 했지만 남편은 영희의 애교에 푹 빠져 있는 것 같아 선뜻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어요. 그렇게 저의 고민은 깊어만 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까? 영희의 마음을 어떻게 다시 돌릴 수 있을까 하고 밤마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쉽게 답을 찾을 수 없었죠.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가족의 화목이 깨질 것 같아 너무나 걱정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저에게 점점 더 쌀쌀맞게 구는 거예요. 어머님, 그냥 두세요. 라며 제가 하는 일을 뺏어가기도 하고 제 의견은 무시하기 일쑤였죠. 영희의 변화는 날이 갈수록 뚜렷해졌어요. 어느 날 제가 김치를 담그려고 하는데 영희가 들어와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어머님은 그냥 쉬세요. 처음에는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영희의 말투에서 뭔가 가시가 느껴졌죠. 마치 어머님은 이제 그만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 일 이후로 영희는 자주 제가 하는 일을 가로챘어요. 빨래를 하려고 하면 제가 할게요. 라고 하고 청소를 시작하면 어머님, 그냥 앉아 계세요. 라고 했죠. 겉으로 보기에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배려하는 것 같지만 저는 점점 더 제자리를 잃어가는 것 같았어요. 특히 주방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저를 가장 힘들게 했어요. 제가 요리를 하려고 하면 영희가 나서서 제가 할게요. 어머님은 TV나 보세요. 라고 말하곤 했죠. 처음에는 고마웠지만 점점 그 말이 어머님은 이제 주방에 들어오지 마세요. 라는 의미로 들리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제가 직접 만든 된장찌개를 식탁에 올렸는데 영희가 한술 떠먹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님, 제가 다시 끓일게요. 요즘은 이렇게 안 먹어요. 맛이 없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자존심이 상처받는 것 같았어요. 수십 년 동안 가족들의 입맛을 책임져 온 제 요리 실력을 무시당한 것 같아 너무 서운했죠. 게다가 영희는 제 의견을 자주 무시했어요. 가족 여행을 계획할 때도 그랬죠. 제가 제안했어요. 이번에는 동해바다로 가면 어떨까? 그랬더니 영희가 에이, 요즘 누가 동해바다에 가요? 우리는 유럽 여행 갈 거예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고는 남편을 졸라서 정말로 유럽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저의 의견은 완전히 무시된 채로요. 집안 장식을 바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오랫동안 아끼던 화병을 두려고 하니까 영희가 어머님, 그건 너무 촌스러워요. 제가 새로 산 걸로 바꿀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제가 아끼던 물건들은 하나둘씩 창고로 들어가게 되었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이 집에서 제 존재감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마치 손님처럼, 아니, 어쩌면 귀찮은 손님처럼 느껴졌죠. 제 의견은 항상 무시되고 제가 하던 일들은 하나둘씩 빼앗겼어요. 심지어 손주들과 노는 것조차. 어머님, 제가 볼게요. 어머님은 쉬세요. 라며 영희가 가로챘죠. 더구나 우리 집은 대부분의 돈 관리를 남편이 하다 보니 저는 갓 나가는 물건을 사려면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 했어요. 예전에는 이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남편과 저는 서로를 믿고 존중했으니까요. 하지만 영희가 온 뒤로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한 번은 제가 오랫동안 갖고 싶어 하던 목걸이가 있었어요. 그걸 사려고 남편에게 말했더니 남편이 그래. 갖고 싶으면 사. 라고 했죠.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영희가 갑자기 끼어들더니 아버님, 그 돈이면 제가 쓸 노트북을 사는 게 어떨까요? 저 노트북 필요한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정말로 제 목걸이 대신 영희의 노트북을 사주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더욱 위축되었어요. 뭔가를 사고 싶어도 말을 꺼내기가 어려워졌죠. 영희는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저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어요. 어머님은 뭐 사고 싶은 거 없으세요? 아, 그러고 보니 어머님은 아버님한테 허락받아야 하죠? 라며 비꼬듯 말하기도 했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더 우울해졌어요. 제가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죠.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고 싶어도 제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았어요. 식사 시간에도 영희와 남편 그리고 아이들끼리만 이야기를 나누고 저는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처럼 느껴졌죠. 밤마다 혼자 울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잘못한 게 뭘까? 왜 이렇게 됐을까? 하고 말이에요. 때로는 제가 이 집을 나가버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어요. 이곳이 제 집이고 이 사람들이 제 가족이니까요. 그래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언젠가는 이 상황이 나아지겠지 하고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죠. 하지만 날이 갈수록 그 희망은 점점 더 희미해져 갔어요. 제 마음 속에는 서서히 절망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어요. 저는 점점 더 이 집에서 제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고 영희의 영향력은 날로 커져갔죠.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로 제가 이 집에서 완전히 밀려나게 될 것 같았어요.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느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이 상황이 언젠가는 나아지기를 바라며 하루하루를 보냈죠.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저는 많이 힘들었어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곤 했죠. 제 마음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뒤엉켜 있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영희는 왜 이렇게 변한 걸까?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아들 민호에게 이야기를 해볼까 했어요. 하지만 그러다 집안이 시끄러워질까봐 차마 말을 꺼내지 못했죠. 민호는 항상 바쁘게 일하느라 집에 늦게 들어왔어요. 그런 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부담을 줄 것 같았어요. 게다가 혹시라도 민호가 영희 편을 들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도 있었죠. 그래서 저는 혼자서 고민을 거듭했어요. 어떻게 하면 영희의 버릇을 고칠 수 있을까 하고 말이에요.
때로는 영희와 직접 대화를 나눠볼까 생각도 했지만 영희가 제 말을 듣지 않을 것 같아 망설여졌어요.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달을 바라보며 한숨만 쉬었죠. 그러다 문득 옛날 생각이 났어요. 제가 시집 왔을 때 시어머니께서 저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말이에요. 그때 시어머니께선 항상 따뜻하게 저를 대해주셨어요. 그 기억을 떠올리니 제 마음이 더욱 아파왔죠. 하루는 제 오랜 친구 미영이와 통화를 했어요. 제 고민을 조심스레 털어놓았죠. 미영이는 저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했어요. 점순아, 너무 참지만 말고 너 목소리를 내봐. 너도 이 집의 주인이잖아. 그 말을 듣고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늘 그랬듯이 고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번뜩였어요. 그래,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제가 생각해낸 방법은 이거였어요. 영희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기로 한 거죠. 영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여주면 어쩌면 자신의 모습을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거울 앞에 섰어요. 오랜만에 화장도 하고 예쁜 옷도 골라 입었죠. 이제 시작이야 하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아침 식사 시간,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다가갔어요. 잘생긴 여보, 오늘 넥타이 멋있네요. 제가 메어 드릴까요? 하고 말했죠. 남편은 조금 놀란 듯 했지만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넥타이를 매주면서 저는 조금은 어색하게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요즘 너무 열심히 일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 당신 너무 스마트해요. 오늘 저녁에 제가 맛있는 요리 해드릴게요. 일찍 들어와요. 남편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미소 지으며 그래. 일찍 들어올게. 라고 대답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갈비찜도 만들고 샐러드도 예쁘게 꾸몄죠. 남편이 돌아왔을 때 저는 반갑게 맞이했어요. 여보, 오셨어요? 손 씻고 오세요. 제가 맛있는 거 준비했어요. 하고 말이에요. 식사를 하면서 저는 계속해서 남편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여보, 이거 맛있죠? 더 드세요. 오늘 회사에서 힘든 일 없으셨어요? 하면서요. 남편은 처음에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점점 편안해 보이더라고요. 식사가 끝나고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사실 제가 갖고 싶은 게 있어요. 남편이 관심 있게 물었죠. 뭔데? 저는 조금은 망설이면서 대답했어요. 백화점에서 본 가방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여보가 하나 사주면 점순이는 이쁘게 메고 다닐 텐데.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래. 당신도 가끔은 좋은 거 사야지. 저는 정말 기뻤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저는 더 과감해졌어요. 아침부터 남편 앞에서 애교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여보, 오늘은 어쩜 이렇게 피부가 좋아요? 점점 젊어지네요. 역시 우리 남편 오늘도 잘생겼네. 오늘 여보 엘레강스예요. 하면서 말이에요. 점심시간에는 일부러 남편 회사로 찾아갔어요.
도시락을 들고요. 여보, 깜짝 이벤트예요. 제가 직접 만든 도시락이에요. 맛있게 드세요. 하고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죠. 남편은 당황하면서도 기분 좋아 보였어요. 저녁에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저는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보, 오셨어요? 힘들었죠? 어깨 주물러 드릴게요. 하면서 남편을 안방으로 이끌었죠. 우리 남편 너무 고생하시네요. 제가 있어서 다행이죠. 그러다가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우리 둘이 여행 가고 싶은데 어때요?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래, 가자. 어디로 가고 싶어? 저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어요. 제주도는 어떨까요? 바람 쐬고 싶어요. 이렇게 며칠을 계속하니 남편도 점점 제 말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해하고 당황해했지만 곧 저의 애교에 익숙해지는 듯 했죠. 심지어는 제가 애교를 부리지 않으면 서운해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서도 제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옳은 걸까? 이게 정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도 저는 이 방법이 영희에게 무언가를 깨닫게 해줄 거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이 작전을 시작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영희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는 걸 느꼈어요. 제가 남편에게 애교 부리는 걸 볼 때마다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는 걸까 하고 말이에요. 그렇게 한 달 정도가 지났을까요? 제가 남편에게 애교를 부리고 영희가 하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동안 집안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해갔어요. 영희의 표정이 점점 더 굳어지는 게 보였죠. 때로는 제가 남편에게 애교 부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눈살을 찌푸리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영희가 그저 어리둥절해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갑자기 변한 모습에 당황한 듯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표정이 불편함으로 바뀌더라고요. 특히 제가 남편에게 여보, 이거 사주세요. 라고 조르는 모습을 볼 때마다 영희의 얼굴이 확 붉어지는 게 보였어요. 어느 날 저녁 모두가 식사를 마치고 각자의 방으로 돌아간 후였어요. 제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영희가 조심스레 다가왔어요. 평소와는 다른 표정이었죠. 눈가가 붉어 보였어요. 마치 울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어머님,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목소리에서 무언가 심각한 일이 있음을 직감했죠. 그래, 영희야. 무슨 일이니? 저는 TV를 끄고 영희를 바라보았어요. 영희의 표정이 너무나 무거워 보여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영희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더니 갑자기 눈물을 터뜨렸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버릇없이 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어머님의 마음을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저는 놀라서 영희의 어깨를 잡았어요. 영희야,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이러니? 영희가 이렇게 울면서 사과하는 모습은 처음 보는 거라 당황스러웠어요. 영희는 흐느끼며 말을 이어갔어요. 제가 너무 못된 며느리였어요. 어머님을 무시하고 아버님께만 잘 보이려고 하고 제가 한 행동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잘못됐는지 이제 알겠어요. 어머님이 아버님께 애교 부리시는 걸 보면서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철없이 굴었는지 어머님의 마음은 생각하지도 않고 제 욕심만 차렸던 거죠.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 영희의 말을 들으며 저도 눈물이 났어요. 제 작전이 효과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동시에 미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영희를 이렇게 울게 만든 것 같아서요. 제 의도는 영희를 이렇게 아프게 하는 게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저는 영희를 꼭 안아주었어요. 괜찮아. 이제 알았으면 됐어. 우리 앞으로 잘 지내자. 제 품에 안긴 영희의 어깨가 계속 흔들렸어요. 영희는 제 품에 안겨 계속 울었어요. 어머님, 저 용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어머님을 친엄마처럼 모시고 이 집안의 며느리로서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영희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그래, 영희야. 나도 미안해. 이런 방법을 써서 너 마음 돌리려고 한 것에 대해서 말이야.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게 된 계기가 됐으니 이제부터 새로 시작하자. 알겠지? 영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어요. 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제가 어머님께 잘하는 모습 꼭 보여드릴게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어요.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고 앞으로 어떻게 지내면 좋을지 이야기했죠. 그 시간 동안 우리 사이에 쌓였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것 같았어요. 영희는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며 많이 반성했고 저 또한 영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 노력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더 화목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지 함께 고민했어요. 그 순간 저는 우리 가족의 미래가 밝아질 거라는 희망을 느꼈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로 우리 집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어요.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단비가 내린 것처럼 집안 곳곳에 화목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죠. 예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따뜻함과 편안함이 우리 가족을 감싸기 시작했어요. 영희는 예전의 착한 며느리로 돌아왔어요. 아니, 어쩌면 그때보다 더 성숙해진 며느리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저를 더욱 존중해주기 시작했고 그 모습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영희의 눈빛과 말투, 행동 하나하나에서 저를 향한 진정한 마음이 전해져 왔죠.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제가 아침 준비하는 것을 도와주는 영희의 모습은 정말 보기 좋았어요. 예전에는 늦잠 자느라 아침 식사 준비를 거들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이제는 저보다 더 일찍 일어나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영희를 보면 가슴이 따뜻해져요. 때로는 제가 일어나기도 전에 아침 식사 준비를 다 해놓고 저를 깨우는 날도 있었죠. 그럴 때마다 저는 감동의 눈물을 참기 어려웠어요. 집안일도 솔선수범해서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어머님은 좀 쉬세요. 라고 하면서도 이제는 그 말에 진심이 담겨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예전에는 그저 형식적으로 하는 말 같았는데 이제는 정말로 저를 걱정하는 마음이 전해져 왔죠. 빨래를 개고 있으면 영희가 와서 자연스럽게 도와주고 청소를 하고 있으면 먼저 나서서 함께 해주었어요. 남편에 대한 태도도 많이 달라졌어요. 여전히 애교는 있었지만 이제는 적당히 하더라고요. 과하지 않게 그리고 때와 장소를 가려가며 애교를 부리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무시하는 일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예전에는 남편 앞에서만 애교를 부리고 저를 무시했는데
이제는 저와 남편을 동등하게 대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죠. 오히려 이제는 어머님, 아버님께 이거 사드리면 어떨까요? 라며 저의 의견을 물어보기도 했죠. 남편에게 뭔가를 사드리려고 할 때도 항상 저와 상의를 하는 모습을 보면 영희가 정말로 변했다는 걸 실감하게 돼요. 이런 작은 배려 하나하나가 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특히 가족 모임 때 영희의 변화가 두드러졌어요. 예전에는 늘 자기 주장만 내세웠는데 이제는 어머님 생각은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며 제 의견을 존중해 주었죠. 가족 여행을 계획할 때도 명절 음식을 준비할 때도 항상 저의 의견을 먼저 물어보는 영희의 모습에 감동받곤 했어요. 제 의견을 듣고 나서는 그것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보기 좋았죠. 어느 날 수진이가 저에게 물었어요. 엄마, 집안 분위기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무슨 일 있었어요? 저는 그저 미소 지으며 그냥 서로를 이해하게 된 거야. 라고 대답했죠. 굳이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결과니까요. 하지만 속으로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이 변화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생각하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손주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도 늘어났어요. 영희가 손주들을 제 앞에 데리고 와서는 어머니, 애들이랑 놀아주세요. 저는 간식 준비할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손주들과 놀면서 영희가 부엌에서 준비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모습이에요. 손주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저의 일상도 더욱 활기차고 행복해졌죠. 주말이면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는 일도 잦아졌어요. 식탁에 둘러앉아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 보면 이런 게 행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남편, 아들, 며느리, 딸, 그리고 손주들까지 우리 가족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면 제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 아닐까 싶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명절 때는 더욱 그 변화가 확연히 느껴졌어요. 영희가 앞장서서 음식 준비를 하고 저에게는 어머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할 수 있어요. 라며 배려해 주었죠. 차례 지낼 때도 영희가 먼저 나서서 절차를 꼼꼼히 챙기는 모습을 보니 흐뭇했어요. 예전에는 명절만 되면 긴장되고 피곤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기다려지는 날이 되었어요.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의 의미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렇게 화목해진 가족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뿌듯했어요.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 가족이 더욱 단단해졌다는 생각이 들었죠.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 어려운 시기가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가족 간의 갈등은 대화로 풀어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들이 느끼는 감정을 직접 겪게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처음에는 제 방법이 조금 극단적이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영희의 마음을 움직이기 어려웠을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직접 경험해봐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법이죠. 또한 인내심의 중요성도 깨달았어요.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요.
꾸준히 노력하고 기다리는 과정이 필요하죠. 저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여러 번 있었지만 끝까지 견뎌낸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가족 간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꼈어요.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 이 두 가지만 잘 지켜도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족 간의 갈등으로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먼저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해 보세요. 그리고 때로는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도 필요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향한 사랑과 존중의 마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힘든 순간이 오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모든 가족에게는 어려운 시기가 있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그 시기를 잘 견뎌내면 더 단단하고 화목한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저희 가족이 그랬던 것처럼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작은 변화에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대화를 멈추지 마세요.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알 수 없어요. 서로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모두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 갑시다.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어려움도 함께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가족의 소중함을 잊지 말고 매일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기억하세요. 가족은 우리의 가장 큰 힘이자 보물이라는 것을요. 감사합니다. 저는 박기남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65살이 되었습니다. 제 인생이 순탄치만은 않았지요. 28에 결혼해서 첫째 정태, 둘째 정우를 낳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때 정태는 6살, 정우는 겨우 4살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저는 두 자식을 키우기 위해 온갖 고생을 다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집에서 부업을 했지요. 잠 잘 시간도 없이 일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의 웃는 얼굴을 보면 모든 힘든 일이 눈 녹듯이 사라졌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남편과 함께 꿈꾸던 미래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무너질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두 눈에 눈물이 고인 채로 장례를 치르고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동네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주방 구석에서 끊임없이 밀려오는 그릇들을 닦으며 아이들 얼굴을 떠올렸지요. 엄마가 꼭 너희를 잘 키울게. 마음속으로 그렇게 다짐하곤 했습니다. 낮에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자식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힘을 냈지요. 그리고 밤늦게까지 앉아 손바느질로 부업을 했습니다. 옷을 수선하고 인형 눈을 붙이고 구슬 목걸이를 만들었어요. 손가락이 부르트고 눈이 피로에 젖어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식당 일을 시작한 지 3년쯤 지났을 때 주방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귀남 씨, 이제 음식 좀 배워 볼래요? 그 말씀에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기회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지요. 그때부터 틈틈이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요리를 배우면서 저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언젠가는 내 가게를 열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자라면서 점점 더 많은 것들을 필요로 했고 저축은 좀처럼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주방에서 일하는 시간을 늘리고 밤에는 더 많은 부업을 했습니다. 자식들은 가끔 투정을 부렸지요. 엄마, 왜 맨날 일만 해?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들을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조금만 참자. 엄마가 열심히 해서 우리 좋은 날 올 거야. 세월이 흘러 어느덧 제가 식당 주방을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꿈이던 작은 식당을 열 수 있었어요. 그때 정태는 고등학생, 정우는 중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식당 문을 열던 날 아이들이 함께 축하해 주던 모습이 아직도 선합니다. 하지만 식당을 운영하는 일도 쉽지만은 않았어요. 장사가 잘 될 때도 있었지만 어려울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굴하지 않았어요. 새벽부터 일어나 장을 보고 밤늦게까지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자식들은 가끔 투덜거렸지만 그래도 틈틈이 가게 일을 도와주곤 했지요. 그렇게 힘들게 살아온 세월이 어느새 3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흘러갔지만 그래도 자식들이 무사히 자라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정태와 정우는 어느새 훌쩍 자랐습니다. 둘 다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저는 그때 정말 뿌듯했습니다. 이제 고생 끝이구나 하고 생각했지요. 아들들이 취직하고 결혼하면 제 곁에서 효도하며 살 줄 알았습니다. 자식들이 대학에 들어갈 때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동안의 고생이 보상받는 듯한 기분이었거든요. 정태는 서울의 명문대에, 정우는 교대에 입학했습니다. 두 아들 모두 장학금을 받아다녀서 제 어깨에 얹혀진 짐을 한층 덜어주었죠. 대학 시절 아들들은 방학 때마다 집에 내려와 저를 도와줬어요. 정태는 식당 일을 거들어주고 정우는 주방에서 요리를 배우며 시간을 보냈죠. 그때만 해도 우리 가족은 참 화목했습니다. 저녁이면 함께 모여 앉아 그날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곤 했어요. 주말이면 우리 셋은 함께 시장에 가서 식당에 필요한 재료도 사고 집에서 먹을 반찬거리도 골랐어요. 정태는 제가 무거운 것을 들지 않게 늘 옆에서 보조해 주었고 정우는 좋은 식재료를 고르는 안목이 생겼다며 이것저것 골라오곤 했죠. 그렇게 대학 생활 4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정태는 대기업에 취직했고 정우는 중학교 선생님이 되었어요. 두 아들 모두 서울에서 직장을 구해 집을 떠나게 되었지만 저는 그저 대견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둘 다 서울에서 좋은 신부감을 만나 결혼도 했습니다. 정태의 아내는 은행원이었고 정우의 아내는 같은 학교 영어 선생님이었어요. 결혼식 날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흰 드레스를 입은 며느리들을 보며 이제 우리 가족이 더 화목해지겠구나 하고 생각했죠. 두 아들의 결혼식은 제게 또 다른 감동이었습니다. 정태는 결혼식 축사에서 어머니,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효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해 하객들의 눈시울을 붉혔고 정우는 축가로 어머니께라는 노래를 불러 모두를 감동시켰어요. 저는 그때 이제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겠구나 하고 기대했습니다. 아들들이 가까이 살면서 자주 찾아오고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상상하곤 했어요. 하지만 세상 일이 제 뜻대로 되지는 않더군요.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들은 점점 바빠졌고 저와 연락하는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정태는 회사에서 승진을 위해 야근을 밥 먹듯이 했고 정우는 학생들 지도와 학교 업무로 늘 시간에 쫓기는 듯 했어요. 처음에는 주말마다 전화가 오곤 했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세요? 필요한 거 없으세요? 하고 안부를 물어왔죠. 하지만 점점 그 간격이 길어졌어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급기야는 명절에만 연락이 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명절에 찾아오는 것도 점점 짧아졌어요. 예전에는 이틀 동안 머물다 갔는데 이제는 하루 오기도 바쁩니다. 어머니, 회사에 일이 밀려서요. 학교에 일이 있어서 일찍 올라가야 해요. 라는 말을 할 때마다 저는 무언가 싱숭생숭한 기분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니까 바쁜 게 당연하지 하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운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특히 명절 때 손주들과 함께 오지 않는다는 핑계를 들을 때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혼자 시골집에서 텃밭이나 가꾸며 쓸쓸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텃밭에 나가 상추도 따고 깻잎도 따고 가지도 따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가끔은 동네 할머니들과 모여 수다를 떨기도 했지만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손주 자랑을 들을 때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손주가 말이야. 이번에 표창장을 받았대. 우리 손녀는 요즘 피아노를 배우는데 소질이 있어.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 손주들 얼굴도 제대로 볼 수 없는 처지였으니까요. 그러다 문득 예전에 아들들이 어렸을 때가 생각나곤 했습니다. 정태가 처음 걸음마를 뗐을 때, 정우가 유치원 발표회에서 노래를 불렀을 때, 그때는 얼마나 행복했었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그저 멀게만 느껴지는 추억이 되어버렸어요. 식당 일을 하면서도 자주 아들들 생각이 났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을까봐 걱정되었어요. 가끔은 정태가 좋아하던 김치찌개를 만들다가 문득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정우가 즐겨 먹던 된장찌개를 끓이면서도 마음이 아팠어요. 어느 날 큰 며느리가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손주가 태어났다는 소식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바로 서울로 올라가고 싶었지만 며느리 산후조리 때문에 한 달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저는 손주를 위한 베넷 저고리를 손수 지었어요. 밤새워 한 땀 한 땀 정성껏 바느질을 했죠. 손주를 생각하며 만든 옷을 보면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이제 손주도 생겼으니 아들들이 자주 찾아오겠지 하는 기대감에 가슴이 부풀었어요. 마침내 손주 얼굴을 보러 갔을 때 기대와는 달리 서운한 일이 있었어요. 큰아들 정태는 바쁘다며 잠깐 얼굴만 비추고 사라졌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요. 다음에 시간 내서 찾아뵐게요. 그 말을 남기고 서둘러 나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며느리도 어색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산후조리 중이라 피곤해 보이긴 했지만 시어머니인 저를 대하는 태도가 어쩐지 불편해 보였어요. 손주를 안아보고 싶었지만 며느리는 아기가 지금 잠들었어요. 라며 먼발치에서 아기 침대만 보여줬죠. 정성껏 만든 베넷 저고리를 건네며 우리 손주 입혀주면 좋겠다고 말했지만
며느리는 요즘은 이런 옷 잘 안 입혀요. 알레르기 생길 수 있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서울에서 시골집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혹시 내가 너무 큰 기대를 한 걸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어둠 속에서 제 쓸쓸한 모습이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자식들에게 연락하는 횟수를 줄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허전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식당 일을 하면서도 텃밭을 가꾸면서도 문득문득 아들들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쯤 무얼 하고 있을까? 밥은 제때 먹고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끊임없이 들었죠. 가끔은 텔레비전에서 효자 이야기가 나올 때면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우리 아들들도 저렇게 효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겠지 하고 위안을 삼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명절이 다가올 때면 이번에는 오겠지 하는 기대를 하게 되지만 결국 어머니, 이번에는 처가에 가기로 했어요. 라는 전화를 받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래, 그렇게 해라. 내 걱정은 하지 마. 하고 대답했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한동안 멍하니 앉아있곤 했어요. 세월이 흘러 제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65번째 생일이었어요. 아침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아들들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청명한 하늘을 보며 오늘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식당 일을 하면서도 자꾸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고 문자 메시지 하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어도 여전히 아무런 소식이 없었죠. 가슴 한구석이 점점 무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혹시 잊어버린 걸까? 아니면 너무 바빠서 못하는 걸까? 온갖 생각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아니야, 분명 저녁에는 연락이 올 거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저녁이 되어 식당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안을 보니 더욱 쓸쓸해지더군요. 식탁 위에 놓인 작은 케이크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동네 빵집에서 사온 거였죠. 자식들이 축하해주지 않아도 괜찮아. 나 혼자서라도 축하하면 돼. 라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혹시 아들들이? 하는 기대감에 문으로 달려갔죠. 하지만 문을 열어보니 친구 영자였어요. 영자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귀남아, 생일 축하한다. 라고 말하며 떡 한 뭉치를 건네주었습니다. 그 순간 눈앞이 흐려지더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영자 앞에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영자야, 내가 뭘 그리 잘못했어? 저도 모르게 속에 있던 말들이 터져나왔어요. 영자는 아무 말 없이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품 안에서 저는 오랫동안 참아왔던 서러움을 마음껏 털어놓았어요. 귀남아, 너무 서러워하지 마. 젊은 사람들은 다 바쁘게 살잖아. 영자의 위로에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래간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아들들에게라는 제목으로 시작한 일기에는 그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말들을 털어놓았어요. 정태야, 정우야. 엄마가 너희를 키우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을 기억하니?
정태가 처음 걸음마를 뗐을 때, 정우가 유치원 발표회에서 노래를 불렀을 때, 그때 엄마의 가슴은 얼마나 벅찼는지 몰라. 너희가 잠든 모습을 보며 얼마나 많은 꿈을 꾸었는지. 글을 쓰다 보니 어느새 새벽이 되었어요. 눈물로 얼룩진 일기장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내 마음을 아들들이 알까 하는 생각에 또다시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생일 이후로 한 달이 지났지만 아들들과의 관계는 여전히 냉랭했습니다. 가끔 짧은 전화 통화가 있었지만 그저 형식적인 대화뿐이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지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문득 용기가 생겼어요. 내가 직접 가서 만나봐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죠. 서울행 기차표를 끊고 간단한 짐을 챙겼습니다. 떠나기 전 텃밭에서 정성스레 가꾼 상추와 깻잎을 조금 따서 담았어요. 이거라도 먹여야지 하는 마음에서였죠.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아들들은 나를 보고 반가워할까? 아니면 귀찮아할까? 하는 걱정도 들었지만 이제 와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해 먼저 정태의 집을 찾아갔어요. 아파트 현관 앞에 서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어요. 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죠. 다시 한번, 또 한 번 눌러보았지만 여전히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한참을 기다리다 옆집 문이 열렸습니다. 나오던 아주머니께 정태네 집에 대해 물어보니 703호요? 어제 가족여행 간다고 하더라고요. 일주일 다녀온대요. 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하필 내가 오는 날 여행을 가다니. 서운한 마음에 눈물이 났지만 이웃 아주머니 앞이라 꼭 참았습니다. 실망한 마음을 안고 정우의 집으로 향했어요. 버스를 타고 가면서 정우라도 집에 있기를 하고 간절히 바랐습니다. 다행히 정우의 집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하지만 문이 열리고 정우를 보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우는 반갑게 맞아주기는커녕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어머니, 미리 연락 주시지 그랬어요. 지금 급히 나가봐야 해서. 그때 안에서 며느리가 나왔어요. 어머니, 연락도 없이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요? 너무 불편해요. 하고는 집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리더군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들에게 제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정우야, 엄마가 너희한테 무슨 잘못이라도 했니? 왜 이렇게 엄마를 멀리하니? 얼마나 외롭고 서운했는지 아니? 매일 밤 너희 생각하며 잠들었다. 보고 싶어 눈물 흘린 날이 몇 날인지 모른다. 말을 하다 보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정우는 처음에는 어색해하다가 점점 미안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어머니, 저도 잘못했어요. 너무 바빠서. 아니, 그게 핑계겠죠. 제가 불효자식이에요. 그렇게 현관 앞에서 한참을 이야기했어요. 며느리도 나중에는 나와서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예의 없었어요. 라며 사과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훈의 식구들과 함께 오랜만에 식사를 했어요. 텃밭에서 가져온 채소로 된장찌개를 끓이고 손주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죠. 오랜만에 느껴보는 가족의 온기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정태와는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정우와의 관계가
조금은 회복된 것 같아 다행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태에 대한 걱정과 서운함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허전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른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나씩 해나가자는 생각으로 말이에요. 서울에서 돌아온 후 저는 제 삶에 새로운 의미를 찾고 싶었어요.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슈퍼에서 우연히 본 지역신문에서 고아원 봉사자 모집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거야. 이게 바로 내가 찾던 거였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바로 고아원에 연락해서 봉사 신청을 했습니다. 처음 고아원을 방문했을 때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에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일주일에 2번, 화요일과 금요일에 고아원을 찾아갔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책도 읽어주고, 간식도 만들어 주었어요. 특히 제가 만든 김치찌개와 된장찌개는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이었죠. 할머니가 해주시는 찌개가 제일 맛있어요. 라고 말하는 아이들을 보면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봉사를 시작한 지 몇 개월이 지나자 제 삶에 활력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오늘이 봉사하는 날인지 확인했고, 봉사하는 날이면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죠. 식당 일도 더 열심히 하게 되었어요. 돈을 조금이라도 더 모아서 아이들에게 간식을 사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 일은 아들들에게 비밀로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쩌면 제 인생의 작은 즐거움을 간직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혹은 아들들이 걱정할까봐 또는 못마땅해 할까봐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은 제가 만든 김치를 고아원에 가져갔는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할머니 김치 진짜 맛있어요. 라고 말하는 아이들을 보며 문득 제 아들들이 어렸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제 음식을 좋아했었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일기를 썼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였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니 내 마음도 함께 웃는 것 같다. 이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 정태, 정우와도 웃으며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또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금요일 평소와 같이 고아원에 갔어요. 그날따라 날씨가 더워서 아이들과 함께 시원한 수박화채를 만들었죠. 아이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더니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어요. 눈앞이 흐려지고 어지러워졌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쓰러져 버렸어요. 멀리서 아이들이 할머니, 할머니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지만 점점 의식이 멀어져 갔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하얀 병실이었어요.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희미하게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으십니다. 하지만 연세도 있으시고 과로하신 것 같아 당분간 입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 옆에서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정태와 정우가 눈물을 글썽이며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신이 드세요? 정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태야, 정우야, 너희가 웬일이니? 제가 힘없이 물었습니다. 정우가 대답했어요. 고아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가 쓰러지셨다고. 저희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어머니,
왜 그런 일을 하고 계신지도 모르고. 그제서야 제가 한 일들이 아들들에게 알려졌다는 걸 깨달았어요. 갑자기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미안하다, 얘들아. 너희들 걱정할까봐 말하지 않았어. 정태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니를 소홀히 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정우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효도는 못 해드렸는데 어머니는 이렇게 다른 아이들을 위해 사셨다니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저도 눈물이 났어요. 괜찮다, 얘들아. 엄마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보다. 너희들 인생이 있는데 엄마 생각만 하라고 할 순 없지. 그때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아드님들, 어머님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무리하지 마시고 조금 쉬어 가셔야 해요. 아들들은 의사 선생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저희가 어머니 곁에서 함께 지내겠습니다. 더 이상 힘들게 하지 않을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 있던 모든 서운함과 외로움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퇴원 후 아들들은 정말로 달라졌어요. 주말마다 번갈아 찾아와 집 안 청소도 해주고 장도 봐주었죠. 며느리들도 함께 와서 반찬도 만들어주고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해주었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아들들이 제가 하던 고아원 봉사를 이어받겠다고 한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전 가족이 함께 고아원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하기로 했답니다. 이제 저는 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값지게 느껴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들과 다시 가까워질 수 있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고아원 아이들이 할머니, 언제 또 오세요? 물어올 때면 가슴이 따뜻해져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가족 모두와 함께 그 아이들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저는 깨달았어요. 사랑은 주는 만큼 돌아온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온다는 것을요. 앞으로도 저는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겁니다. 그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니까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식당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점심 장사를 마치고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서울에 좀 와주셨으면 해요. 순간 의아했지만 기분 좋게 대답했어요. 그래, 시간 되지. 무슨 일 있니? 아니요, 그냥 오랜만에 가족이 다 모여서 식사라도 하고 싶어서요. 뭔가 수상쩍긴 했지만 크게 의심하지 않았어요. 주말에 서울에 올라가기로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주 토요일 서울행 기차에 올랐어요. 정태의 아파트에 도착해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렸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립니다. 정태와 정후, 며느리들, 그리고 손주들까지 모두 모여 있었어요. 거실에는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풍선과 꽃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큰 케이크와 정성스럽게 준비된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이고, 이게 다 뭐니? 정우가 다가와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작 생신날 축하도 못 드려서 죄송해요. 늦었지만 이렇게라도 축하드리고 싶었어요.
정태도 다가와 안아주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많이 서운하셨죠? 이제부터는 저희가 어머니 곁에서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기쁨과 감동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며느리들은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정성스레 준비해 놓았고, 손주들은 직접 그린 그림을 선물로 주었어요. 식사를 하면서 오랜만에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 서로의 근황,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까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식사가 끝나고 케이크를 자르는데 정태가 말했어요. 어머니, 사실 저희가 준비한 게 하나 더 있어요. 그러더니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열어보니 제주도 여행 티켓이었어요. 다음 주에 온 가족이 함께 제주도로 여행 가려고 해요. 어머니와 함께요.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정우가 이어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저희 때문에 힘드셨잖아요. 이제는 저희와 함께 좋은 추억 만들어요. 그 순간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힘들었던 순간들, 외로웠던 시간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이 그 모든 것을 씻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눈물을 흘리며 아들들을 꼭 안아주었어요. 근데 엄마 식당은 어떻게 하고? 며칠 쉬세요. 엄마, 그동안 쉬지도 않고 달려오셨어요. 그럴까? 그날 밤 오랜만에 정태의 집에서 잠을 잤습니다. 잠들기 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세상에 이런 행복이 다 있나? 그 다음 주 제주도 여행은 정말 꿈 같은 시간이었어요. 한라산도 오르고 바다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며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손주들과 함께 해변에서 모래성을 만들고 아들들과 오랜만에 팔짱을 끼고 산책도 했어요. 첫날 우리는 함께 성산일 출봉을 올랐어요. 정태가 제 손을 잡아주고 정우는 뒤에서 밀어주며 함께 정상에 올랐죠.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아들들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져 왔거든요. 정상에서 바라본 제주의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우리 가족의 미래도 저 풍경처럼 밝고 아름다울 거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둘째 날에는 우도에 다녀왔어요. 손주들과 함께 자전거를 탔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귀여웠는지 몰라요. 검은 모래 해변에서는 다 함께 모래성을 쌓았죠.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해변에 울려 퍼질 때 제 마음도 함께 밝아지는 것 같았어요. 마지막 날에는 한라산을 등반했어요. 비록 정상까지는 못 갔지만 중간 지점까지 올라가는 동안 우리 가족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속마음도 털어놓고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죠. 산을 내려오면서 우리 모두 한결 가벼워진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후 우리 가족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아들들은 주말마다 번갈아 찾아왔고 며느리들도 자주 전화해 안부를 물었어요. 손주들과도 더 가까워져서 방학 되면 제 집에 와서 며칠씩 지내곤 했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정태가 어느 날 퇴근 후 불쑥 찾아온 거예요.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어머니, 오늘은 어머니가 해주시는 김치찌개가 먹고 싶어서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졌는지 몰라요. 정우도 변했어요. 전에는 전화 통화도 짧게 끝내곤 했는데 요즘은 퇴근길에 전화해서 길게 이야기를 나눠요. 학교에서 있었던 일, 아이들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려주곤 하죠. 그 시간이 제겐 정말 소중해요.
그리고 우리 가족은 새로운 전통을 만들었어요. 매달 마지막 주 일요일에는 모두 모여 함께 고아원 봉사를 가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일이 우리 가족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손주들도 이제는 고아원 아이들과 잘 어울려 놀아요. 장난감도 나눠주고 같이 책도 읽어주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이 뿌듯해져요. 아들들도 봉사활동을 통해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은 것 같아요. 이제 저는 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식당 일도 더 즐겁게 하고 있어요. 가끔 힘들 때면 제주도 여행 때 찍은 가족 사진을 봐요. 그러면 어느새 힘이 나곤 합니다. 살다 보면 힘든 일도 많고 서로 오해하고 섭섭해하는 일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아요. 우리 가족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극복해낼 수 있다는 거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깨달았어요. 사랑은 표현하지 않으면 잊혀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용서와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앞으로도 저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도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해 보세요. 작은 관심과 배려가 큰 행복으로 돌아올 거예요. 우리 모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추억을 만들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